네, 창업자를 위한 사업비 집행 가이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의 비목별 사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사용 용도는 창업기업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시제품 제작 등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인데요. 세목으로 구분할 때 이제 보수나 상용임금 또는 일용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수나 상용임금은 영리기업에서는 특별한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일단 보수는 정규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상용임금은 이제 계약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상용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은 정부 예산집행지침의 어떤 용어를 준용해서 구분하는 건데요. 공공기관이 아닌 창업기업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수라고 표현을 해서 사용하시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일용임금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인데요. 일용직 보수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를 이제 일용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단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 좀 유의해 주시고요. 인건비를 계산할 때 가장 유의하셔야 되는 것은 4대 보험 가입자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용직인 경우라도 반드시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요.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회사의 임직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리고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을 포함하여서 집행 가능한데요. 퇴직금은 이건 약간 사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 이건 각 사업별로 세부관리 기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대신에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은 포함해서 집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 이후에 신규 채용한 인력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인건비의 현금 지급이 가능하고요. 기존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기업 대표자 및 대표자의 친족에 대한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은 안 되고 현물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둘 이상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해당 인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 둘 이상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지급 대상 직원은 타 정부 지원 사업의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중복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인건비를 받으시면 이런 경우에는 중복 수혜된 부분이 불인용되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 창업기업은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세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창업기업이 그 경력 직원을 채용하실 때는 보통 전년도 근로소득 기준, 전년도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급여 수준이 확인이 되면 그 수준의 급여로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시는 건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임금정보 시스템에서 업종별 그리고 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하셔서 급여를 책정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부 사업별 세부관리 기준에서는 인건비 산정 한도,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산정 한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30만 원, 이 정도 규모 금액으로 좀 한도를 제한한 곳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별 세부관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건비 관련해서 부적정 집행 사례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타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인데요. 이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른으로 지원금 등을 받게 되면 이 타 지원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은 부분만큼은 창업지원 사업비에서 집행하실 수 없으니까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을 하면서 어떤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가 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근로자의 주소지가 정상적인 출퇴근이 곤란한 이격지인 경우에, 뭐 물론 재택근무 가능하니 재택근무로 하시고 그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 근거서류 제출하는 경우엔 가능한데, 이런 경우 종종 불인정 대상이 되고 실제 이격지에서 재택근무를 하신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업무 지시와 업무 보고에 대한 부분들이 수시로 이제 이메일이나 뭐 어떤 온라인을 통한 보고와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 근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불인정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인데 풀타임으로 고용을 해요.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이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가지 않고 이제 이 일을 한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사업장에 소속된 자를 중복으로 고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사대보험이 다른 쪽 사업장에도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창업기업 사업장에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이쪽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져서 이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사업비는 항상 사업기간, 협약기간하고 사업비 집행기간, 사용기간이 일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협약기간 이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시거나, 아니면 협약기간 이후에 지급할 인건비를 미리 지급하시거나, 이런 건 인정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7월 15일 날 입사했는데 7월 달 급여를 전체 다 지급한다, 이런 것도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보통 7월 15일, 물론 급여 계산 기간이 7월 15일부터 단 8월 15일까지를 한 달로 해서 뭐 8월 말에 지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급여 근로계약서나 이런 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기간을 계산해서 지급한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실제 근무를 15일 했는데 뭐 첫 달이라고 30일치를 다 지급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창업기업 사업비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여인력 본인 계좌로 이체하지 않으면 이거 인정이 안 돼요. 반드시 본인 계좌로 이체하셔야 되는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배우자 계좌나 뭐 부모님 계좌나 이런 거 인정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 계좌로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간혹 뭐 신용불량자라서 본인 계좌로 이체가 안 된다, 이거 거의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용불량자라도 본인 계좌들은 다들 운영하는 계좌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굳이 그걸 본인 계좌로 이체하지 않는 이유가 보통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급여대장상에 이제 우리가 총급액이 있고 그 4대 보험이나 소득세 차감 후 실지급액이 있어요. 이 급여대장상 실지급액이 그 당사자한테 이체가 돼야 되는데 이 실지급액과 실제 이체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월 급여 지급일이 있는데 급여 지급일과 달리 뭐 한 2달씩 한꺼번에 나가거나 한 3달 뒤에 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빈번하게 이제 선지급되거나 후지급되는 경우, 이런 것도 정상적인 급여 지급 거래라고 보기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의 어떤 그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경우에도 이제 그런 계약은 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 위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